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한국에 가니까요. 그 연합신문에 요즘 그 20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정신과를 간답니다. 주의산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30대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7배로 많이 지금 정신과를 간다고 그래요. 도대체 ADHD가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산만증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증상부터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생기는 기전이 이거는 애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뉴로 디벨롭먼털 문제로 생기는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심한 거는 지체야, 멘탈 리타데이션. 두 번째가 어티즘, 자폐. 세 번째가 주의산만증. 네 번째가 학습 장애, learning disabilit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너브에서 이렇게 발달되면서 온 거기 때문에 환경하고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한국 어머니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어머니들이 아기 배우고 나서 담배를 핀다던가 술을 마신다던가 드럭을 쓴다던가 이런 경우에 아이에게 이런 뉴로 디벨롭먼털 디스오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도 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ADHD가 있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니까 애한테 그런 경우 한 거다. 반드시 술이나 담배 탓은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그걸 구별하기가 힘든 거죠. 유전적인 건지. 근데 유전이 많이 중요하고 그러나 환경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ADHD가 있는 것 같다고 데려온 사람들 보면은요.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의사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주의산만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오세요. 내가 얘가 똑같은데 내가 잘할 때 이랬는데 나도 좀 치료를 해달라. 약을 달라. 그럼 제가 그래요. 다른 의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한테 약을 받으십시오. 왜냐면 내가 선생님을 보면은 되게 아들은 나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부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ADHD가 있으면은 세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은 부모도 주의산만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거나 이만큼 어떤 점에서는 이게 유전이 굉장히 관계됩니다. 어린애들한테 올 때하고 어른하고 올 때가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한국 애들 보면은요. 그다음에 걸들을 보면은 대개는 inattentive 타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쓴다던가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재미없는 거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이 ADHD라는 병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요.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주의 집중하는 거, 판단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을 뭘 하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 내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전두엽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의 집중.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 또 기억하는 것, 판단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도파민이라는 뉴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세포 사이에서 나오는 뇌 전파 물질 중에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고 노에프네프린 있고 가바가 있고 한 20-30개 됩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DHD에. 그래서 하나는 inattentive type. 얘네들이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바깥에 보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 사람이 주의산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죠. 되게 언제 알게 되면은 12살, 뭐 13살 중학교 가거나 중학교 가기 전에 5학년이나 6학년 이때 갑자기 이 감정로에서 막 호르몬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성호르몬 나오죠. 그때 성장호르몬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 막 감정이 무디하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파민이 나와서 그거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면은 애가 갑자기 우울해진다던가 갑자기 화가 난다던가
갑자기 깽 되겠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attentive 타입의 그 ADHD가 어떤 점에서는 치료도 똑같고 치료를 안 하면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발견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hyperactive impulsive 타입은요 충동성이 있으니까 되게 유치원 들어가거나 1학년 때 되게 압니다. 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앉아서 얘기하고 뭐 동화 읽어주고 이럴 때 얘네들은 지가 재밌으면 정신을 차리고 듣지만 좀 지루하면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벌써 발견돼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심하지 않은 애들은 되게 3학년 때 다시 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제일 많이 제가 그 카이저에서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빨리 보면은 이것처럼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아이가 이제 야단을 칠래도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야단을 치지 마시고 오늘 얘가 뭘 잘했나 생각해 놓으셨다가 칭찬을 딱 하시면은 도파민이 샥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의가 딱 생길 때 아 그런데 말이야 너는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러자면 안 되겠지? 이러면은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어텐션이 좋은 상태니까 금방 알아듣지요. 그 ADHD를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도파민을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스티뮬런트를 갖다가 겁내는데 스티뮬런트를 저는 다음에 두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심장병에 있을 때. 심장병에 있을 때는 스티뮬런트를 쓰면 심박이 너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안 좋고 간질이 있을 때. 간질이 있으면 스티뮬런트를 쓰면은 이게 너무 자극을 받으니까 그 두 가지 병이 없으면은 스티뮬런트 쓰는 거 좋습니다. 그 대신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차차차차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잔정 마음건강 그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이분들이 두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 두뇌 얘기를 알아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뇌는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딴 건 다 잘 압니다. 두뇌는 1990년대 처음으로 MRI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그때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전파 물질들 뉴런과 뉴런 사이를 정보를 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물질들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엔돌핀, 가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Decade of Brain 두뇌의 10년간이라고 봅니다. 그때 또 노벨상 받은 그 브레인 학자들도 많고요. 치료를 할 때는 육체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 환경의 치료 그리고 저는 항상 영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를 우리가 믿고서 하다 보면은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문제는요 이게 정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해지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입맛 없어지죠. 아니면 티네저들은 입맛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잠 못 자죠. 티네저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중년 여자들 그러나 남자들이나 애들은 잠 못 주무십니다. 이게 다 육체 아닙니까? 마음의 병이면은 마음의 것만 있어야 되는데 육체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인데 이 몸 전체를 갖다가 다 하기 때문에 정신과는 사실은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 다 같이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거 했다가 안 됩니다. 다 같이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에더러를 못 쓰게 합니다. 앰페타민 서브스턴스는. 왜냐하면 앰페타민은 그 히로뽕, 그 완전히 저 중독자들이 쓰는 거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멀쩡하게 여기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이 그걸 쓰면은 하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더 하이가 되려고 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ADHD가 진단이 된 사람들은 대개는 도파민이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루한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파민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게 이게 지금 스티뮬런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약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틸페니데이트가 몸에 들어가서 3시간 내지 4시간 있는 약을 리탈린입니다. 그래서 리탈린으로 되게 약을 시작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쓰는 이유는 애들이 입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약을 써가지고 아침을 먹고 약을 쓰면은 이미 아침 들어갔지요. 따라서 약을 써도 배가 안 아파요. 빈속에 넣으면은요, 우리 위랑 장에는 아주 신경이 많습니다. 걔네들이 막 난리가 나죠. 스티뮬레이션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배 아프고 설사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아침을 먹고서 작은 양부터 시작하면은요, 조금씩 우리 몸에서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하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저는 어른들도 제일 작은 양 5ml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3, 4일 후에 조금씩 10ml로 올라가고 15ml로 올라가고 20ml로 올라가고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리탈린이나 컨설탄은 10시간 내지 12시간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컨설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만한 캡슐인데 그 캡슐 바깥에는 그냥 금방 가면 일을 할 수 있는 걸 넣고 그 속에다가는요 펌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컨설타라는 캡슐을 먹으면 그 위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 위액이 여기 구멍을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계속 10시간 동안 나오는 겁니다. 리탈린을 우선 시작을 해서 대개는 10명 중에 7명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만일 10명 중에 3명이라면은 미국에서는 그럼 애드러를 씁니다. 암페타민을. 그리고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새로운 약들이 포콜린이라든가 바이벤스라든가 이런 조금 새로운 약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약일수록 부작용은 조금 줄어들고 값은 비쌉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비싼 거 안 씁니다. 한국 분들이요, 애드럴이 너무 잘 들어요. 암페타민 서브스턴스가. 카이저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약이 듣고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여기 와서는 저는요, 리탈린, 메틸페니데이트 아니면 애드럴, 그거는 암페타민. 우리 민족이 어떤 점에서는 이런 약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폰스가 좋습니다. 가족들도요. 아버지가 어떤 약을 썼는데 그 잘 들으면요. 그게 항우울제면은 가족들이 딴 사람들이 우울해지면 같은 약 쓰면 잘 듣습니다. 대개는 부작용이 없고. 이 스티뮬런트도 제가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병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가고 약에 대한 반응도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떤 저널을 보면은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부모가 사귀던 것과 비슷하게 아이들도 친구를 사귄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MTA라는 그 실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TA라는 거는요, 미국의 이제 정부기관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의과대학들, 스탠포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존스 홉킨스, 캐나다에 또 하나, 대학교 6개에다가 환자들을 갖다가 ADHD가 있는 환자들 7살부터 아마 12살까지일 겁니다. 근데 하루에 이건 3번을 복용했습니다. 왜냐면은 리탈린이 대개 3시간 내지 4시간 가거든요. 그 약을 이제 리탈린을 579명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학교를 많이 정했냐면 다른 지역에서 디프런트한 환자들을 똑같은 약을 써가지고 치료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리탈린을 방법을 3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약만 준 경우, 상담만 한 경우, 상담과 약을 같이 한 경우,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4번째는 그냥 그 지방에서 뭐 자기들이 그전에 치료받던 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 의사들은 이제 아이를 보고서 밀가루 약 먹어낸지 진짜 약 먹어낸지 모르지만 오늘은 어땠다. 그리고 이제 기록 남기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약물과 그 상담을 같이 한 경우. 그 다음에 약물만 쓴 것이 이 커뮤니티에 있는 것보다는 좋았다. 물론 상담만 한 것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TA 스터디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고 그럽니다. 이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하면은요, 60% 내지 70%에서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어떤 약도 100% 드는 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ADHD 있던 애들한테 이제 약을 이렇게 투여하면은요,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약은 대개 30분 후면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양을 다 주질 않으니까 처음엔 조그만 양을 주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게 차차차차 올라가가지고 제 양을 쓰게 되면은 딱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애들이 글 쓰는 게 좋아져요. 라이팅이. 그 리딩도 힘들지만 얘네들이 라이팅 하는데 이게 어텐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라이팅 하는 게 훨씬 좋아지고, 두 번째는 친구를 오래 사귀게 됩니다. 왜냐면 이 ADHD 있는 애들이 참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말도 잘 걷고 이게 이니비션이 적으니까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큐를 보냅니다. 어떤 건 눈짓을 한다거나 어떤 몸짓을 한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어텐션을 잘하는 애들은 그걸 금방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죽이 맞아서 애들이 잘 노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여기 정신 쓰고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를 못 하다가 약을 쓰면은 어떤 점에서는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페이 어텐션이 되니까 친구가 보내는 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렌드십이 좋아집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셜한 거라던가 뭐 아카데믹한 것들도 많이 좋아지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1973년부터 정신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51년째 이 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케이스도 저는 환자 문제 생긴 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끊으면 돼요. 그럼 또 딴 거 써봐도 되고. 드럭 할리데이가 있습니다. 저는 애가 뭐 하루 종일 가서 수영한다던가 뭐 산에 올라간다던가 그럴 때 뭐더러 약을 줍니까? 그거 자체에 도파민이 나오는데, 애들이 익사이팅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도파민이 막 나와요. 따라서 그때는 약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거 할 때, 공부나 숙제 같은 거 해야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약을 주는 게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약은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이 바꿔주지 않아요. 근데 도파민을 좀 더 줌으로써 그 당시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I am okay. 나는 괜찮은 아이구나. 자신감이 생기죠. 7살, 8살 이때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어른이 돼서도 그 자신감 그대로 있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뭐 I can do it, 핸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7살, 8살에 너 오늘 또 숙제 안 했어, 너 또 오늘 학교에서 빵점 맞아서 뭐 이렇게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은 아이는 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구나. 자기 위주니까 나는 바보구나. 셀프 이스팀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가 자신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쓰는 거는 왜냐하면 아이들의 셀프 이스팀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Out of box thinking. 얘네들은 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LA 타임스에 보면은 데니스 더 메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만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 나오는 5살짜리가요.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요. 베지테리언이 애니멀 크래커 먹어도 돼요? 이런 거. 그죠? 생각이 이게 5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 지능 전혀 관계없고요. 이제 이것이 그냥 놔두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공부하는 거에다 그냥 파니까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프로페서도 되고 다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도 못 그리고 체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쉬웠죠. 의사가 되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놔둬 보려면은 아이가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거를
발견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 외에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받은 수영 선수 페퍼스 그 사람이 17인가 18살이 싱글맘의 아이였는데 가만히 엄마가 보니까 얘는 물 있는 데만 가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영리해가지고 클래스룸에 가면은 얘가 지루해하고 일을 못하니까 자꾸 저기 그 수영 대회도 많이 데리고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셀프 이스팀을 막 올려줘가지고 그다음에 뭐 아주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다음에 수영에서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 알코올리즘으로 뭐 DUI로 갔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동반이완이라는 것이 이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오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 아내를 갖다 자꾸 이렇게 폭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한 30대 중반인데 부인이 굉장히 아주 헌신적인데 자기는 뭐 직장에 가면은 금방 화도 잘 내고 그다음에 또 누구하고 그 상사하고도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죠. 술 마시면은 전두엽은 이게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내만 남아 있으니까 이 감정내가 만일 내가 소 같은 사람이면 가서 가만 자면 되는데 여기가 마치 저 사자 같은 사람이면은요 사자같이 행동을 하니까 제일 가까운 타겟이 와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주의산만증이 있었는데 치료를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쓰고 나서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약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살 맛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지금 ADHD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0대 사람들이 7배로 늘었다고 그러죠. 가서 지금 진단받고 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몰랐으니까 치료를 못 해줬던 거죠. 알았으면 왜 안 해주셨겠습니까? 이제 요즘은 좀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아이가 ADHD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에 한 분은 부모에게도 뭐가 있을 거다 ADHD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동반이완 중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틱이 옵니다. ADHD 있는 사람들 중에서 틱이 많이 오고 거기다 이제 불안한 것까지 있으면 그걸 듀레스 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아주 불안해요. 왜냐면 자기가 뭐를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름 쓰는 거 또 잊어버리고 신발 주머니 챙기는 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것 때문에 그게 심해지면은 강박 증세까지 옵니다. 그래서 OCD, 강박 증세가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요. 그 중에서 한 15%에서는 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 중에서는 조울증과 ADHD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티즘도 같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주의산만증이 있으면 주의산만증 치료를 해주면 자폐는 지금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자기가 자신을 안 좋아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술 마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커지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